한창 청문회가 진행 중인 나날들이죠.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정함을 리필하자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저희 시대뉴감은 내실 있는 청문회가 진행되길 바라면서 또 좋은 분들이 장관이 되어 의미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문회를 주제로 2회차 연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청문회 뒷얘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정함이란 한 끝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대뉴감입니다. 저는 진행자 에디터 다혜고요. 오늘도 이전 회차와 같이 에디터 우연두리님 그리고 이보라 전 보좌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인사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두리입니다. 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스트 보라입니다. 전 네. 보좌관이었습니다. 네. 12년차 보좌관 생활을 막 마치고 나오신 보라님이시고요. 오늘은 사실 지난주에 한번 예고를 했던 것처럼 청문회 이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해요. 사실 우선 청문회라는 것이 단어만 따져보면 들을 청, 들을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공직 후보자를 이제 국회에 이제 데려다 놓고 너가 정말 자격이 있는지 당신의 입장을 들어보겠어라고 하는 자리라는 게 뭐 단어의 의미대로 따지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우리가 청문회를 지켜보다 보면 지난 회차에 두리님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후보자들의 입장을 잘 듣진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문제를 다룬 기사도 있죠. 네, 예전에 상을 받았던 어떤 기사인데요. KBS에서 2019년에 그 인사청문 대상이었던 후보자들의 답변을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듣지 않는 청문회 이런 분석 기사를 냈는데 2000년에 그 인사청문회 시작되고서부터 19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회의록을 다 분석을 했다고 해요. 와. 근데 답변 중에서 제일 많았던 답변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예였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얘가 13.9%였고,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 유념하겠습니다. 8음절. 이렇게 10음절 이하의 답변이 전체 답변의 40%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답변을 잘 못 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예, 네. 유념하겠습니다. 요 말만 계속 듣는 거죠. 거네요. 네. 이런 거는 저도 예전에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답변할 시간을 안 준다. 그러니까 맞아요. 각자 배정돼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질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뭐 말해놓고 이제 후보자가 이렇게 뭔가 말하려고 하면 해명을 하려고 하면 잠깐만요 시간 없으니까 이러고 답 말고요 이러고 본인 얘기를 그냥 줄줄이 해서 결과적으로 그 후보자의 답변은 약간 제대로 듣지 못하나 아니면 후반부에 약간 듣다가 끊기는 이런 네.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전체 이제 할애된 시간이 있으면 그 중에 4분의 3은 질문이고 4분의 1이 답변의 비율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행정부 내에서의 그 장관 청문회를 비교를 했을 때 답을 가장 적게 한 사람이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그 1기 때 장관 후보자로 됐던 백윤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데 네네. 질문을 100%를 했을 때 약간 답변 비율이 17.5%였고 그리고 답변 한 번 할 때 한 5초 정도였고 그래서 회의를 보면 다 뭐 4글자 뭐 2글자 이래요. 뭐 제가 막 다 이런 것들 답변이 말하다 보면 이제 네. 질문하는 의원들이 답변을 다 끄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이런 상임이나 청문회나 이런 회의가 열릴 때 의원들이 질의를 라운드식으로 한번 돌아가거든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1라운드가 의원별로 7분이죠. 그죠? 7분, 2라운드 5분 이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맞죠, 보라님? 네. 마음이 되게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뭐 또 그런 거 상관없이 마이웨이로 자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 기사에 보면 네. 거의 질문과 답변이 1대1이었던 분이 그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 그나마 좀
답변을 많이 하신. 호락호락하시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역시 짬바는 모습. 꼬장꼬장 하시기 때문에. 네. 저도 되게 이분이 대표일 때 민주당을 그때 출입했어가지고 항상 그 카리스마에 약간 기가 눌리셨나요? 네, 좀 딴소리인데 기자들이 보통 이렇게 대표 옆에 붙어서 핸드폰 대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뭐 백불을 붙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거기서 그냥 한두 마디 나온 게 바로 기사 속보로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해찬 대표님은 길거리 인터뷰 안 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안 한다고 해도 기자들이 그냥 붙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은 항상 붙었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대답 안 해도. 근데 이해찬 대표한테는 안 붙었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답도 안 하고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눈빛 딱 쏴주고 가니까 기자들이 이제 안 붙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새로 온 잘 모르는 말찐 기자들이 거의 약간 연차가 어린 기자를 보통 말찐 기자라고 하는데요. 어린 기자들이고 국회에 막 출입을 했을 때 그런 걸 모르고 이제 붙었다가 또 혼나고 너무해. 주기적으로 혼나는군요. 우연님도 그러면은 중간부터 안 붙으셨나요? 아, 저도 약간 눈치 보고 안 붙긴 했는데, 물론 중요할 땐 붙었어요. 아까 말한 조국 전 장관 이런 때는 붙었고, 그래서 대표님이 입을 여시면 그게 밭글 찌라시처럼 돌기도 했어요. 맞아요. 제가 인사한 적 있거든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뭐 여기 계속 앉아있네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밭글로 어떻게 돌았어요, 그게 내용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아, 오늘은 이해찬 대표님이 말을 하셨다. 입을 열었다. 토크를 한 것 자체가 이제 이슈가 화제가 되네. 될 정도로 진짜 만만치 않으신 분인데 그러면 또 이제 좀 더 젊으셨을 때는 얼마나 이제 혈기왕성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청문회 때 막 말을 계속 이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질문이랑 답변의 길이가 비슷해가지고 막 야당에서는 답변 시간 줄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약간 조금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야당 이렇게 질문 기회 안 주면 오히려 뭐 저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막 오히려 위원장에게 말을 이렇게 좀, 막 항의하는 그런 후보자들도 있었고 약간 성격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대답할 시간을 좀 안 준다. 맞아요. 성격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후보자가 국회의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너무나 희격한 차이예요. 이거는 일단은 장래 싸움인지 장외 싸움인지인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는 어쨌든 이게 장내잖아요. 그리고 의원들 간에도 우리 동료 의원 어떻게 낙마시켜라고 하는 것이 기본 공감대로 있기 때문에 막 야당이 몰아붙이고 막 이렇게 해도 답변할 시간 주세요 의원님 이라고 후보자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잠깐 이제 정리했을 때 저한테 너무 좀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제 서로 막 이런 게 좀 오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의원 출신이 아니라 이를테면 교수 출신이라든지 한 번도 이 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기본 약간은 이제 죄인 같은 심정으로 나오고 또 죄인같이 대하기도 해요. 또 이게 진짜 문제이긴 한데요. 기세 싸움이잖아요, 사실. 모든 거 기세인데 일단 진 거죠. 기세 싸움은 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답변할 시간을 너무 안 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도 사실상 후보자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는 것이 청문회라기보다는 내가 내 얘기하는 시간으로 내가 좀 돋보일 수 있게 하는 내 판이다, 내 무대다 생각을 좀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한 5년 전, 7, 8년 전까지는 이게 이제 국민들과 실시간 소통을 한다. 소위 마리텔 청문회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 정말요? MBC에 마리텔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 소통을 하는 청문회다. 이곳이 국민들 의사를 반영하는 청문회다라고 하면 새로운 좀 신선한 컨셉으로 의원들이 이제 바로 이제 국민들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이제 그런 그런 식의 경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또 한 텀 지나가니까 요즘은 뭐냐면 쇼츠 청문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초의 승부인 거예요. 쇼츠에 나올 만한 나는 말. 커트만 딴다. 말만 딴다. 그러려면 따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질문하는 자 의원은 다다다다다다 말하고 이 답변하는 후보자는 당황스러운 표정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근데 상징적 매체에 따라 정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질문 한 방에 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매체로 이것을 이렇게
편집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 질문의 방향과 질문의 길이도 보좌진들이 다 체크를 합니다, 사실. 지금의 보좌진의 능력은 얼마나 매력적인 쇼츠를 만들어내느냐겠네요.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 쇼츠가 정치권에 미친 영향은 너무 커서 사실 청문회뿐만 아니라 모든 뭐 질의, 모든 상임위 질의, 상임위 질의도 그렇고 마이크가 있는 공간은 다 쇼츠 중심이죠. 국감도 그렇고. 아침 그냥 회의에서도 갑자기 에스컬레이팅 이제 화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여기 대상이 없잖아요. 거기는 자기 정당 사람들만 있는 건데 거기서 막 화를 그라데이션 분노. 다음날에 쇼츠에 막 빰빰빰빰빰빰 막 이런 거 이제 배경음악이랑 그 쇼츠 하나 올라오면 막 장난 아니죠. 또 이제 지지자들이 막 볼 수 있는 쇼츠로 만들어지고 약간 그 쇼츠가 정치권에 미친 영향으로 논문을 해서 하나 써봐도 이거는. 누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 합법이 완전 바뀌었어요. 이 웃고 있지만 사실 웃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저는 그 유튜브에서 다루는 정치의 방식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편이 남의 편을 얼마나 잘 공격해주는지에 대한 열광이 이 그 정치회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치라는 게 너 나 치고받고 싸워서 끝장까지 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이거여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누가 더 참교육했냐, 누가 더 사이다를 했냐로 되면은 그 궁극적으로 사실 저희한테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 쇼츠 세계에서 잘 소비되는 의원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이 되게 잘 보이네. 약간 그러니까 제가 약간 실제 능력과 좀 무관한. 풀로 뭔가 그 뭐 청문회 아니면 상임위 회의 이런 거 봤을 때는 되게 질의 잘 하고 이런 의원이 있는데 쇼츠용으로 또 이제 소비되는 의원은 또 그 세계가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 좀 이제 또 의원 평가 때 반영하거든요, 요즘에는. 반영하죠. 네. 이제 유튜브 활용이나 이런 것도 조회수 이런 것들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국회를. 옛날에 저도 국회를 출입할 때 기자들이 계속 옆에서 보잖아요. 의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고 하는지를 옆에서 보면서 저 의원은 되게 잘한다, 성실하다, 혹은 어쨌든 저 방의 의원실은 보좌진 분들도 참 성실하게 준비해서 이걸 의원이 잘 소화해 주는구나라고 느꼈던 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말을 굉장히 이렇게 스타성 있게 하는 분이 아니면 언론에서 주목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기자들이 느끼는 일 잘하는 의원과 가끔 그냥 대중이나 국민분들이 이제 바라보시는 매력적인 의원의 그 갭을 느낄 때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이 쇼츠라는 매개체, 유튜브라는 통로를 통해서 더 약간 괴리가 생기는 혹은 좀 극단화되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저 옛날에 그 유승희 전 의원님이 회의에서 연분홍 치마를 부르셨던. 봄날은 간다? 맞아요. 봄날은 간다. 충격받았거든요. 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라이브로 들은 사실 요즘 솔직히 말하면 저 발언을 하면 되는 건데 노래를 부른 건데 갑자기 그냥 저 민주당 다시 출입할 때는 노래 많이 여기 최고위원회에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노래나 아니면 뭐 정청래 의원님이 좀 그러셨던 것 같고 노래 갑자기 막 박찬대 의원님도 막 갑자기 노래 부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약간 쇼츠형이거든요. 노래 앤드 퍼포먼스. 맥락감 무관하다. 맥락하게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판넬을 갖고 와가지고 막 흔들다던가 이런 게 다 쇼츠형 퍼포먼스여가지고. 아니, 저 그 유승희 전 의원님이 노래 부르실 때 기억이 나는 게 보통 이제 기자들이 거기 아침에 열리는 오전 회의죠. 그 오전 당 회의 들어가서 다 워딩을 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두가 이렇게 워딩을 바쁘게 치고 있다가 노래가 나오는 순간 다 멈췄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정정. 뭐야? 이거 쳐야 돼? 약간 이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그게 또 지금으로서는 정말 그게 세상이 정말 달라진 것 같다는. 쇼츠가 이제 활성화되고 나서부터 의원이 아니셔서 그때 못하였는데 본인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아무튼 그게 약간 조금 뉴노멀이 됐더라고요. 진짜 바뀌었네요. 이제 노래를 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정말 바뀌었네요. 저희가 다시 이제 인사청문 제도로 이 먼 길을 돌아 다시 돌아오자면 그 지난화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아시다시피 이게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사실 검증이라는 거를 정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의 입장을 뭐 지금보다는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부적격 후보가 나오면 실제로 낙마를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점점 그런 분위기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쇼츠형 정치로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질문 길이를 비교했을 때도, 질문에 대비한 답변 비율을 비교를 했을 때도 그 처음 도입됐던 김대중 정부 때는 51.3%면 그래도 뭐 질문 길이에 비해 절반 정도는 답변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점점점 줄어들었다고요.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 자리가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서울신문이 지난해는 아니죠, 벌써 2023년 8월에 쓴 기사를 보면 그 윤석열 정부 때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은 비율이 41%로 역대 가장 높았다라는 고 지적에 대한 기사도 좀 나와 있어서 약간 이렇게 좀 변해가는 이유? 바뀌어가는 분위기? 이게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온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보라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인사청문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 이게 여야 강대강 대치가 훨씬 더 이제 격화되는 어떤 이 상황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두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 이제 의원들이 카메라 돌 땐 싸우고 카메라 밖에서는 악수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맞아요. 요즘 그것조차 안 해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카메라 밖에서 악수했던 것이 훨씬 더 좋은 정치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때에는 그나마 그렇게 악수하면서 합의라도 네.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야 서로 이 말싸움하다가 서로 경찰이 고발해요.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 요즘 제일 바빠요. 국회에서 관할이 자꾸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의원들 간의 싸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좌진들도 서로 고소 고발을 해요. 악감정을 네. 어머나.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가 가장 요즘 핫하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야 강대강 대치가 너무나 심각하고 그래서 네. 이전에는 뭐 이를테면 뭐 문제가 되면 정말 낙마를 시키기도 하고 혹은 정권 차원에서 꼬리 자르기라도 하고 왜냐하면 네, 이제 네. 그래야 이제 정권이 좀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쵸. 이제는 니네가 나 공격해? 나도 버틸 거야. 나도 버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오히려 공격하면 할수록 우린 더 강해진다. 가 어디 되는 해봐. 거라서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건널 수 없는 강이 훨씬 더 깊어진 것 같고 네. 그러는 바람에 사실상 청문 보고서 채택하든 하지 않든 적격을 하든 하지는 않든 그것 자체가 결론이 별로 안 중요한 일종의 답정너 절차가 좀 돼버린 경향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이런 경향성에 대해 되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게 뭔가 자꾸 약간 라떼는 얘기 같긴 한데 제가 처음 국회를 출입한 게 19대 국회였어요. 근데 그때도 물론 여야 싸웠죠. 그리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되게 치열하게 싸우고 세월호 참사라는 되게 거대한 이 국가를 흔드는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 대치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죽어라 싸우지만 그 여야 보통 이제 뭐 2+2 회의를 한다거나 뭐 3+3 회의를 한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게 보통 뭐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서 뭔가 우리가 의제에 대해 협상을 하거나 하면 정책위 의장까지 그렇죠. 정책위 의장까지 껴서 우리 논의할 의제가 이거가 있던데 우리 이거 어디까지 협상할까? 이런 회의를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회의가 일어날 때 기자들이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뻗치기를 하는 게 되게 업무에 많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결과물이 나오죠.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연금 크게 개혁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 당시도 연금이 굉장히 사실 예민한 문제여가지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다고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각 연금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여야의 간사 의원들이 있어요. 담당하는 그러면 그 간사 의원실 보좌진들이 그냥 밤새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때로는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때로는 그냥 밖에서 담배 뻑뻑 피면서 얘기하고 근데 그냥 그때는 뭐 차이는 있지만 그냥 서로 얼굴 마주하고 끝장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잖아 이러면서 사실 했었고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 여야 의원이 강기정 의원이랑 조원진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국회에서 몰래 그래도 빡세다. 빡센데 해냈잖아요. 그게 제가 그 국회에서 그 두 사람이 밤새 어딘가에 기자들을 피해서 비공개로 그걸 마지막 막판 논의를 한다고 진짜 마지막 숫자 디테일한 걸 조정을 한다고 밤새 얘기를 한다더라라는 소문이 쫙 퍼져서 그때 집에 못 가고 국회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어느 방에 있는지 다 찾았어요. 찾고
소리 들린다, 여기 소리 들린다 이러면은 가가지고 저희가 그때 취재 기법 중에 하나로 요즘 그런 거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귀대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하나요. 네, 그래서 그 문 앞에서 귀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안 들려요. 뭐 숫자가 들릴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고성이 오갔다. 맞아요. 고성이 오갔는데 이 포인트에서는 웃음도 좀 나온 것 같고 뭐 분위기가 아주 막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은 것 같고 관계자에 따르면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화장실 가시는 분 나오면 붙들고 얘기하는 거죠. 붙들고 어떤 분위기냐, 오늘 나오냐, 어디까지 됐냐 막 이런 거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너무 치열한 차이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같이 머리 맞대보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20대, 21대, 22대 국회가 되면서 보라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당이 다르면 겸상도 안 하는 분위기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시 돌아가면 이거 저는 유튜브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대중이 다르고 자기 국민이 달라진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민은 국민인데 나의 국민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네. 네. 그 안에서만 정치를 하면 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은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알고리즘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슬프네요. 네. 코로나도 나름 영향을 미쳤으니까. 어떡해요? 아니 근데 저도 제가 20대, 21대, 22대 이렇게 출입했으니까 20대까지는 그 다혜님이 말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21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얼굴을 보지 않나요? 같은 당 의원끼리도 소위 쌩까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사 안 하고 간다. 난 저 의원이랑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되게 있었고. 네. 그래서 약간 좀 오히려 취재할 때는 네. 편한 것도 그러니까 편하다는 게 약간 아이러니한데 여야 협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실이든 어디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이게 아니라 네. 그냥 만나는 그 정례 자리는 있죠. 뭐 의장이 주재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각자 의견 말하고 파투 이렇게 끝나고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계속 5위에 있었으니까 총선 저번 두 번의 총선 다 다수당이었으니까 약간 민주당이 끌고 가고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쓰고 그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니까 사실 원내대표 따라다니면서 그 여야 합의 취재하는 게 되게 엄청 중요한 건데 그 재미가 좀 없었죠. 그쵸. 합의의 공간 자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공간이 없어요. 협상의 묘미가 사라지는. 퇴근은 좀 빨라지셨겠네요. 아닌가? 그냥 뭐 그런 되게 맥락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뭐 사실 뭐 협치 막 이런 말들도 이제 옛날 단어가 좀 된 것 같고 보라님도 어쨌든 2023년까지 계속 국회에 계셨으니까 그런 점을 실감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다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진짜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쨌든 당이 달라도 술도 같이 먹고 서로 이제 어쨌든 보좌진들의 고충 비슷하니까 맞아요. 각자의 의원을 얘기하면서 고충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하지 않았냐? 야 작작해.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야 카메라 돌잖아 이런 얘기를 좀 서로 하니까 일종의 이제 어느 모종의 공감대 그리고 이제 정말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평상시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그래도 어쨌든 상대에 대한 신뢰나 그래도 말을 나눴다라고 하는 공감대 때문에라도 그래도 협의의 어떤 공간이 열리는 것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21대, 22대 국회에서는 전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는 어쨌든 뭐 코로나 경험하고 이러면서 일종의 각자 도생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이 좀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보좌진들끼리도 와 이게 우리가 정치 공동체 맞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저 진짜 많이 들은 게 강호의 도가 사라졌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정치권은 어쨌든 막 같이 하는 우리 공동체 의리 약간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정치 자체의 풍경과 모습이 바뀌면서 그게 인사청문회 같은 어떤 디테일한 제도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희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 보라님이 계시니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좀 되게 디테일한 질문들 궁금했던 거 정말 특히 두리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라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여쭤볼까요 저희? 저 일단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후보자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거 좀 단골 질문인 것 같은데 대체 나이는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기선 제압용이에요. 전혀 의미가 없고. 나이를 말했을 때 기분 나쁠 나이. 아니 사실 주민등록 번호까지 아는 정도인데 나이를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냥 한번 그냥 내가 들어간다 대기해라 이런 의미. 네. 살짝 잽을 좀 날린다 정도겠네요. 네. 근데 이제 고수의 정치는 아니죠 그게. 조금 유치했다. 네. 그리고 아까 우연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답할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계속 답하지 마세요.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런 모드인데 그럼 후보자는 영원히 해명을 못하는 거예요. 네. 억울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회할 때에 이제 가끔 이제 억울한 마음이 너무 남은 이제 후보자들은 이제 의원석에 와가지고 의원이 제발요 조금만요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조차 의원 출신 후보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말도 못 꺼낼 정도로 그냥 억울함은 이제 가슴에 품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차이도 있어요. 어쨌든 인사청문 준비팀이라고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부처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죠. 경우도 있고 기본 부천에서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제 의원 출신 후보자인 경우에는 보좌진들도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시각각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빠듯하게 대응을 해드리죠 후보자한테. 근데 공무원들로만 꾸려진 이 인사검증팀에서는 이제 후보자 준비팀에서는 사실상 그런 정도의 기민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후보자 자체가 사실상 이제 답변할 말이 이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검증해야 될 대상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지금 정부에서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5대 원칙, 7대 원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정해지는 건지 기준이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인사권자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네. 뭔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물론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제출해야 될 기본적인 신상 자료는 당연히 있고요. 이건 법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예요. 그런데 이런 자료 제출을 했어도 이것을 적격으로 볼 것인가, 검증할 주요한 이제 기준을 볼 것인가에 대한 여부와 그 기준 설정은 정말 인사권자의 기준이고, 특히 이제 위장전임, 논문 표절 이런 어떤 5대 원칙만 있다가 이후에 특히 성범죄, 음주운전 문제가 되면서 이전에 사실 음주운전 되게 관대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원스트하게 아웃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 또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는 이런 것들은 절대 두고 볼 수 없는 거다라고. 기준이니 이거는 진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무조건 걸러질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함으로써 나의 인사권자의 철학을 보여주는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5대 7대 세워놓고 본인들이 세워놓고 이제 되게 거기에 아까 말한 자충수처럼 좀 걸려서 이렇게 넘어진 경우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왜 인사청문 어떤 공직자의 기준이라는 거를 인사권자가 정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국회에서 이렇게 어떤 법률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가 좀 합의를 한다면 그게 매번 이제 되풀이 되잖아요. 약간 너네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너네가 하는 거는 아니면 이런 거는 다 반대한다. 아니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괜찮지 않냐. 약간 이러면서 내로남불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야가 뭔가 공수가 바뀌었을 때도 서로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그래도 좀 마련되면 좋긴 하겠다. 그러니까 인사권자한테 다 맡길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좀 이상주의적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사권자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인사권자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그 기준을 합의하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끝간대로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정장치 정도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죠. 이를테면 2023년에는 너무 이런 청문회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여야가 합의를 거의 이제 목전에 두고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비공개로 돌리자라고 하는 법안까지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상 이런 거 얘기해요. 맞아요. 그 민감한 정보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때에는 일정 정도 비공개로 전환해서 이제 내부에서 논의하자. 왜냐하면 이거가 너무나 큰 후보자한테 이제 이렇게 상흔이 되는 거기도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런 법안까지 마련했다가 이게 그 양당이 다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차기 원내대표로 양당이 넘기자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김민석 후보자 등등등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지금 다시 또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당이 좀 다수당이니까 조금 더 제도 개선을 하는 방향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보라님 말씀 듣다 보니 궁금해진 지점이 있어요. 이게 본인이 여당 의원실 소속일 때와 야당 의원실 소속일 때 이 준비하는 강도나 밀도나 이런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완전요. 완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는데요. 네. 기본 일단은 야당일 때는 기본 눈에서 불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단은 후보자가 지명됐는지 이 사람이 이제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이제 어쨌든 정권의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싹 다 어그러질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연속선상에서라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낙하산일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네. 진짜 밤을 새고 봐요. 눈에 불을 켜고 네.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당인 경우에는 이 당에서 미는 후보자를 잘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여당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인사청문 준비팀에서도 의혹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먼저 갖고 와요, 여당 의원실에.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겠고, 뭐 상대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이만큼 해가지고 올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일단 깨알같이 갖고 와요.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당 간사 의원실이든 혹은 이제 다른 의원실들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야, 이 정도 답변은 우리도 방어 못해. 라고 좀 걸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의혹이 좀 소명이 됐으면, 그래, 이거는 알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 당에서 한번 좀 이렇게 방어를 한번 해봐 줄 수 있겠다. 정도 이제 판단을 좀 하는 과정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모든 쟁점들을 당연히 다 알고 있고요. 네. 그 쟁점에 대한 반박의 재반박까지 사실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 그래야 맞아요. 이제 준비를 맞아요. 이제 상대당에 대한 뾰족한 질문에 대한 준비와 답변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태도의 차이가 너무나 크죠. 저도 친한 보좌관이랑 가끔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바쁘겠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당일 때는 뭐 정책 질문 몇 개 해주면 돼. 약간 이러고 야당일 때는 이제 집에 안 들어오죠.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당의 경우는 정말 흥신소 가동합니다. 맞아요. 국회의원분들이 질문을 다 직접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보좌관분들이 좀 도와주는 건지 완전 다 써주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정말 그거는 케바케 사바사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궁금해할 거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이런 질문 좋아요. 진짜 정말 케바케 사바사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의 마침표까지 그냥 다 주르륵 보좌진이 쓴 것들을 읽는 의원이 있기도 하고요. 네. 어떤 의원들 경우에는 일단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수첩 하나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 수첩 하나에 그냥 키워드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일종의 내러티브는 그냥 박지원 의원이 본인이 하시는. 물론 이제 갖고 있는 인풋이 있겠지만 그거를 현장에서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들은 제보와 같이 결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의원들의 개인적인 능력차, 그 다음에 뭐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뭐 제보 뭐 이런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정말 다 달라져요. 네. 그러면은 막 글을 작성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내가 쓴 톤대로 안 읽으시면 좀 속상하시겠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보좌진의 역할과 의원의 역할은 저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의원들은 어쨌든 국내 대리인이니까요. 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바도 있어요. 대리인이니까. 그리고 선출직 권력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 질의서가 의원에게 잘 읽히면 이제 의원이 잘 수용을 해주신 거니까 너무 좋죠. 일단 뿌듯해요. 그런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질의서만 읽히잖아요. 네. 그때 느껴지는 박탈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박탈감. 네. 보좌진 입장에서 왜 플러스 알파가 없는가? 보좌진보다는 더 해줘야 되는데.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고 났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나 되게 슬픈 마음이 좀 들어요. 네, 진짜 슬픈 마음이 좀 들어요. 저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잘못 질의하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다른 보좌진들하고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제 다른 동료가, 사고 치는 것보다 낫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뭐 숫자 네. 틀리거나 뭔가 팩트 틀린 경우도 되게 조롱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의원들이 맞아요. 질의를 잘못해서. 이제 물론 그거보단 낫죠. 이제 네. 그거는 얘기하는 건 네. 아니고 네. 저는 조금 더 좋은 질의 그리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인만 할 수 있는 질의와 그리고 소위 그 어떤 바이브 있잖아요. 내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의 대리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포효가 의원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나의 질의서를 읽음으로써 일종 영혼이 좀 없는 느낌이 좀 들면 되는데. 네, 그냥 이보라 영혼만 있으면 그건 정말 전 대리인으로서의 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와, 저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요, 진짜 맥주 한 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헛헛한 마음을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난 안 틀리면만 된다고. 그래서 이모 그러니까요. 그 이모 사건, 네. 김남국 의원님이 네. 이제 많이 정신이 없으셨겠죠? 이모 발언 이거 헷갈린 거 그때만 보고 그냥 저렇게 잘못 읽을 수도 있구나. 질의를 하는 수도 있구나. 이해를 못해서 약간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그대로 했을 때 또 박탈감 약간 이런 저도 것들이 느껴진다. 이거는 되게 신선한 신선한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상임이나 이런 인사청문회 같은 질의를 보면 기자들은 가끔 어쨌든 보좌진 분들이 이 질의서를 다 끝내 놓으면 그러니까 기자들도 좀 기사 쓰기 편하라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럼 저도 이제 질의하는 걸 이 준비된 질의서와 의원의 질의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너무 잘 소화해 주시는 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본인의 뭐 고민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까지 좀 드러나게 해주시는 의원도 있지만 보좌진분들 너무 허탈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질의도, 그거는 근데 뭐랄까,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냥 단지 말하는 거가 그러니까 이 발화 능력도 사실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중을 좀 휘어잡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도 능력이어서 그게 좀 되게 안타깝다고 느껴진 적도 좀 있거든요. 연기 클래스 같은 거를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소를 담아서 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질의 자리는 좀 어느 정도 그런 면모도 있는 것 필요해요. 같아요. 그럼요. 네.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최소한 15만에서 18만의 대리인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진짜 죽은 자를 대리하기도 하는 영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우리가 죽음의 사건도 다루잖아요. 국회에서 맞아요. 너무나 많이. 죽음을 계기로 법이 너무나 만들어진 많이. 경우도 네. 많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아까 흥진소라고도 했지만 저는 네. 한편으로는 경찰이기도 하고 우리는 변호인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는 정말 영매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대리하려고 너무나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심으로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하면 의원님 말씀하시고 좀 장내 분위기가 바뀌어요. 네. 진정성으로 설득이 되는 거죠. 그거는 국내 대표자만이 살릴 수 있는 포인트 바이브인 거거든요. 그럼 또 궁금한 게 네. 공감 능력이 맥스인 사람 vs 연기력이 출중한 사람 밸런스 게임. 공감 능력 출중하신 분은 연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굳이 밸런스 게임에서 굳이 우선순위를 보좌진으로서 택할 수 있다면. 근데 만약에 공감 능력이 높은데 능력이 없다 이러면 저한테도 좀 별로일 것 같고요. 네, 예. 어쨌든 연기일지언정 대리하는 내가 누구를 대리하는 자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의원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해요.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진짜 많진 않아요. 많지 않죠. 슬프네요. 네. 그래서 연기일지언정 어쨌든 내가 정확하게 누구를 대리한 자를 아는 사람. 일단 후자네요. 연기를. 연기 원데이 클래스. 진짜 전달 방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 킬링 질문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순서가 좀 순한 맛부터 질문하다가 단계별로 매콤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매콤한 거 먼저 해도 되고 순한 거 나중에 해도 되고 이런 게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거는 정말 강약, 중강약을 엄청나게 배분해요. 그것 또한 질의의 전략이에요. 네, 그리고 그 강약, 중강약의 어떤 판단 기준은 얼마만큼 언론이 주목하는가의 시간대와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청문회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성공? 어떤 성과는 그날 저녁 뉴스에 얼굴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의원 입장에서는. 예, 그러려면 사실상 늦게 질의하고 늦게 답변 받으면 그날 뉴스에 들어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기자도 그걸 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첫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첫 질문 하는 순간 이 긴장감이 막 있으면서 이렇게 의원이 이제 질문을 하면
막 카메라가 막 이렇게 막 돌아요. 네. 셔터돌이 막 나고. 네, 그게 가장 이제 핫한 질문. 네, 이고 그런 때에 가장 중요한 자료를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갈수록 거의 정책 질문을 합니다. 매콤한 걸 먼저 하는 걸로. 맞아요. 네. 네. 그렇죠. 저녁에 하면 못 치죠. 몰랐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약간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장관 후보자로서는 이 사람이 지금 해당 부처에서 해온 주요 정책들이 뭔지 본인은 그 정책들에 대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정책 질문이 되게 또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그저 정책적인 게 중요한데 사실 그것들이 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주목도가 실제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정책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보라님이 기억하시는 이건 내 보좌진 시절 최고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라는 게 있으세요? 최고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병철 장관 청문회는 진짜 우리가 변호인, 그 활동 보조인의 변호인 같이 움직이기도 했고, 동시에 그 뒤를 캤던 흥신소와 경찰 같이 움직이기도 했던, 그러니까 현장감이 가장 빛나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피해자의 목소리를 살리기도 했던 그런 청문회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증언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그 빌딩 관리인 사무소까지 가가지고 취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감사 보고서까지 발굴해내가지고 그걸 현장에서 읽기도 했고요. 즉 이게 그러니까 자료와 정책의 어떤 향방 그리고 후보자의 어쨌든 조금 문제적인 어떤 가치관이 다 절묘하게 결합시켰던 되게 중요했던 청문회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때는 저희도 막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진짜 모두가 이제 잠 안 자면서 그렇게 좀 정말 온갖 취재력을 동원했던 그런 거였고 그 이후에는 사실 여당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막 빛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좀 하나는 좀 흥미로웠던 거는 그때 이제 한정혜 장관, 환경부 장관 청문회 했을 때는 이제 기사도 많이 남아 있는데 여야 할 거 없이 엄청 칭찬해서 끝냈던 장관 청문회였었어요. 굉장히 전무했고 아마 좀 앞으로도 후무할 수도 있는 그런 청문회였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능력 너무나 잘 검증이 되셨고 너무 출중하셨고 네 그리고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뭐 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의원들의 신임을 좀 얻으셨고 심지어 보좌진들도 너무 존경하는 의원이셨기 때문에 그 청문회를 끝나와서는 모두가 너무나 기뻐하고 축하드렸던 그런 장이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신상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이거 환경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온실가스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바이든 정권이었는데 바이든 정권 이렇게 앞서가는데 우리 탄소 중립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런 논의로만 계속 하루 종일 얘기했었어요. 되게 이례적인데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논의에 대해서 다 전형적인 후보자의 답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관 청문회가 향후 어떤 그 환경부가 가야 될 어떤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정말 퇴근하면 되게 뿌듯하죠. 네. 우리 이거 믿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 네. 이런 자리가 좀 더 늘어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좀 많이 없어서인가요? 그러기도 하고, 네. 그걸 다 겸비한 사람은 근데 굳이 나의 모든 신상을 털리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용히 살아가고 싶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어렵네요. 이게 검증인지 낙인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런 연좌제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근데 그게 약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재산 형성이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좀 공동의 그래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배우자 그 사례 중에 예전에 강경화 전 장관 후보자 때 그 논란이 조금 아직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때 남편분이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이거는 청문회 때 뭐 얘기는 아닌데 그 남편분께서 요트 빌려가지고 요트 사러 미국 가가지고 막 해외 여행 이제 안 됐을 때 그때 근데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으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을 했거든요. 막 코로나인데 이렇게 해외여행 가도 되냐. 근데 그 남편분은 오히려 나는 내 삶 사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을 양보해야 되냐 약간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약간 그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의 그
가족, 배우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분들도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제일 많이 할 때가 인사청문회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약간 저도 기사로 알게 됐는데 오히려 가족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약간 질문 강도를 좀 약하게 하는 마음 약해지게 만들어서 그 가족들을 이게 약간 방청 느낌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세워놓고 뭐 이제 가족 소개를 해야죠. 네, 가족들. 전략으로 쓰는구나. 우리를 약간 좀 마음이 약해지고 그 앞에다 대고 신상 털기 질문을 잘 못하는 거죠. 약간 너무 막상 또 보면 그런 전략을 또 쓴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가족 막 요즘엔 증인으로 불러라고 김민석 네. 그 총리 같은 경우는 전부인 거 진짜. 뭐 할리우드도 아니고 좀 아는 것 같은데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요즘은 계속 가족 증인으로 부르라고 막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막상 가족 데리고 오면 과연 질문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잡다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보라님은 혹시 그럼 인사청문 하실 때 물론 어떤 개인적인 신상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특히 후보자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이 후보자의 가족을 볼 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 선은 넘지 말자라고 좀 같이 의원실에서 얘기를 나누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찾다 보면 이거를 우리가 왜 찾으려고 했지? 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기도 전에 사실상 되게 디테일한 것들에 되게 함몰돼가지고 그냥 막 쏴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거를 찾는 이유는 후보자가 향후에 이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여부와 자질을 평가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질에 있어서 후보자 이전 시절에 권한의 쓰임을 제대로 썼는가? 그리고 그것의 향방이 적합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가족에게 좀 적용해봤을 때 이를테면 어떤 가족을 지키는 방식으로 자기의 권한을 일종의 직권남용을 했는가의 여부가 가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좀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남용된 권력이 가족에게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까지. 네. 이를테면 내 권한을 이용해서 아이를 대학을 보내게끔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더 이상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어제 사회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어쨌든 공정성의 기준, 그리고 이제 권한의 직권 남용의 여부의 기준, 따라서 이 가족을 여기다 끌어들일 것인지 안 끌어들일 것인지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작년에 그 인사청문회 장면 뭐 기억나는데 그때 유상임 과기부 장관 아들 병역 문제를 체크하면서 약간 질병 얘기가 막 나오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뭐 유 장관이 그때 막 울었다 그래서 그 청문회 중간에 뭐 이런 얘기들도 막 기사로 나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민주당은 이게 병역 문제니까 중요하다고 봤을 거고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그 과정에서 아들의 약간 질병이 좀 드러나니까 그건 되게 민감한 개인정보 맞아요. 민감한 거라서 이런 사례가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옛날에 막 그 병역 문제 파헤친다고 자녀 엑스레이 갖고 온 적도 있었죠. 사실 병원 정보인데. 보라님 말씀해주신 대로 본질 인사청문을 하는 본질? 그거에 그렇죠. 대한 그 선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검증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테두리? 테두리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합의는 좀 국회에서 이뤄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의원실에 제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엄청나게 제보가 많이 쏟아질 텐데 그거를 좀 거르시거나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제보를 봤을 때 이게 얘기가 되는 제보 같으면 이거다 하고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맞아요. 아까 맞아. 저도 설명하려고 말했는데
예, 의원실로 일단 인사청문회 기간이 딱 이게 설정이 되면 일단 팩스가 엄청 들어오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어느 뭐 후보자가 어느 기관이 기관장이었다 그러면 그 기관에 이제 노조에서도 이제 엄청 이제 팩스가 오고 네. 혹은 이 정치적인 반대자들이 네, 이제 네. 민원성 이제 팩스를 좀 보내고 네. 특히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엄청 많이 보내기도 보내니까. 합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진짜 많이 와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필터링한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그 전에 그 실수했던 의원들 같이 네, 네. 필터링 안 하면 무조건 사고 나기 딱 십상이고 왜냐하면 네. 기본 사실 정치적인 반대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과 없이 막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시기가 딱 그때이기도 해서 그때 딱 정책보좌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될 만한 건지 근거 있는지 소위 악감정에 의한 발설은 아닌지를 명확하게 검증을 일단 보좌관 차원에서 먼저 해요. 그거는 짬과 감이 같이 짬바죠, 짬바. 약간 이 본능처럼 확 느껴지는. 네, 그런 게 일단은 이제 보이는 게 있기도 하고 또 없는 경우에는 기본 저도 수소문을 엄청 하죠. 야, 이런 거 들어왔는데 이제 옆방의 보좌관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관계기관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좀 여쭤보고 그래서 기본 크로스 체킹을 좀 해서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얘기다 싶은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추려가지고 이제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거를 질의안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이제 그때 논의를 하게 되는 절차를 밟아요.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 되게 기자랑 비슷하다고 좀 완전 느껴지는 비슷하죠. 게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사고 나는 경우는 이 현장에서 막 제보가 들어올 때예요. 인사청문회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거의 들어오는 진짜 막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되는 거죠. 막 모든 게. 그래서 네. 의원에게 다이렉트로 이제 의원이 무슨 질의를 하면 갑자기 그냥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네. 그 문자 메시지를 현장에서 바로 읽어버리고 이러면 정말 사고가 나는 거지.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현장에 있으면 그게 되게 중요하고 긴박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실시간을 보면서 막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근데 그럴 때 분명히 사고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보좌관들이 배석하면서 조마조마한 거죠. 네. 그래서 절대 그대로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핸드폰 기본 이제 다 뒤에 카메라가 다 찍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제보들이 다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 다 보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셨어요. 본회의장에서도 맨날 핸드폰 화면 들키시는 거. 네. 저희는 이제 의원님 절대 핸드폰 꺼내지 마시고 그냥 하시라. 준비된 거 하시라. 박아두시고 만약에 좀 의미 있는 것 같으면 저 주시라고 일단은 해서 제가 확인해 먼저 보겠다. 보고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친 다음에 이제 일단 그 질의의 텀은 그러면 놓치겠죠. 네. 그런데 할지라도 다음 질의 턴에 그러면 할 만한 거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드리는 방식으로 그 시간을 좀 벌기도 해요. 네. 준비된 선에서 일단 하고. 네. 제가 그리고 약간 뭐 인사청문이든 국감이든 이렇게 약간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때 인상 깊었던 보도진 분의 한 분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준비해 놓으신 의원실에서 준비한 총알들이 이렇게 뭐 10개가 있다 치면은 그 10개를 매체의 성격에 따라 싹 나누시더라고요. 나누고 이제 기자랑 딜하는 단독 줄게 약간 이러면서 딜하는. 국정 같을 때는 저도 그래요. 그죠. 네, 약간 데스크 같아요. 국장 같이 편집국장 같이 그렇게 움직여요. 이게 요 매체에 나가면 효과적이겠다. 약간 이런 걸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게 실제로 사실 의원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공중파 방송에 몇 회가 나가면 몇 점, 뭐 종합지에 나가면 종합지는 사실 요즘 별로 점수가 크진 않은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방송이 제일 크죠. 네. 그럴 때 단독 이런 타이틀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독 기사인데 의원실 발이다 그러면 의원실과 기자가 이렇게 교감을 해서 나갔구나라고. 이제 의원실은 그걸 단독을 주면서 사이즈를 키우는 방식으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맞아요. 진짜 단독인지 몰랐어요. 같이 단독에. 그게 약간 좀 단독의 가치가 좀 떨어지긴 해서 사실은 또 국민들이 보기엔 그러실 수도 있다. 명언이다. 이거 명언이다. 한 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단독이 고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세상은 모르고 나만 알아. 진짜 단독인데. 끝까지 단독이야. 눈물 나네요. 진짜 눈물 난다. 제 다른 기사도 생각이 나요. 이게 왜냐면 단독 기사에 저희가 기자들은 단독 기사에 약간 요 포인트를 주는 게 내가 열심히 취재해서 나만 취재해서 쓰고 그거를 다른 언론사들이 많이 받아 써줄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나 진짜 수고했다 약간 이런 개념인데. 왜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판이 한번 흔들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우연님 말씀해주신 대로 나 단독 썼어?
근데 끝까지 나만 썼어. 이런 의미가 약간 퇴색이 되는, 물론 난 고생했겠지만 퇴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받아 쓸 수 없는 단독도 있어요. 그것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후속 취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네, 네.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 너네한테만 줄게 했는데 사실 두 개한테 더 주면 단독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한겨레만 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 경향신문한테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 그거는 이제 기자와 보좌관의 신뢰, 그러니까 취재원과의 신뢰인 거죠. 서로의 신뢰 관계를 따라서 그렇게 만약에 주셨다? 그러면은 이제 안 보는 거죠. 예, 큰일 나요, 진짜. 예, 의원실 입장에선 대형 사고, 양다리 걸친 거기 때문에요. 안 보는 다음에 거죠. 이후에는 그 의원실 발 기사는 그 매체는 안 받는다고 보면 돼요. 저희가 뭐서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서 뭐 효용성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인사청문 제도를 뭐 지금보다 좀 보완을 해본다거나 바꿔본다거나 하는 논의들이 있나요? 그 항상 나오는 대안이 네. 지금 이것도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항상 뭐 이원화하자. 도덕성은 좀 비공개로 하고 그런 정책 관련된 자질 관련된 건 공개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큰 공감은 못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신상을 보고 싶은 건가 봐요. 저 신상 안 보고 싶은데. 그래요? 그 보라님이 아까 말씀해준 대로 법이 바뀔 뻔했는데 바뀌지 못했던 게 요거인 것 같고. 네. 어떻게 뭐 제도의 문제일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공개로 전환을 하자라고 하는 안이 미국의 청문회법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하는 기사들도 되게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에도 그렇게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국가 기밀, 안전보장에 대한 사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번에 그 트럼프 정권에서도 보니까 그 정보기관인 그 DNI, 국가정보국의 국장의 경우하고, 그다음 중앙 CIA 국장의 경우에만 비공개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공개로 신상의 경우에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미국의 제도를 차용하자 이게 좀 그런 거기도 하고 또 한국의 인사청문회법에도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아 없진 않군요. 있어요. 네. 그래서 여야 합의만 하면 비공개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국정원장 할 때는 비공개로 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 합의에서 한 경우도 있어요 비공개로. 그래서 제도적으로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이를테면 최근에 나온 논의 중에는 위증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자. 그 청문회 정도가 안에서. 좀 나와 있는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요. 근데 그것 또한 사실상 개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자유는 사실 헌법적인 자유이기도 권한이기도 해서 그거까지 굳이 이렇게 청문회법에 담을 이유가 있겠느냐,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논의가 또 반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도적으로 뭔가 법제화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이건 정말 우리가 어떤 공동의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조금 더 추상적이고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또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같이 우리 다 진단했지만 소위 쇼츠의 10초 정치만 계속 강조되는 시대에는 사실상 좋은 정치, 좋은 인사청문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진짜 팩트 체커들도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하면서 실제로 팩트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구별해 주기도 하고 기자님들이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요즘은 쇼츠로 모든 미디어가 소비되는 시기라서 그런 거긴 하지만 사실 아까 뭐 마리텔에서도 쇼츠로 넘어갔던 것처럼 사실 쇼츠 다음에 또 미디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미디어 환경도 만들어지고 또 그런 식의 어떤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장을 만들어 가야지만 이게 좀 달라지지 이게 법 한 줄 바뀐다고 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그럼 방향을 조금 바꿔 생각을 해본다면 애초에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좋은 인사는 어떤 인사일까요? 어렵네요. 어려운 질문이죠. 다 있으면 좋죠, 뭐. 자질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근데 이게 최소 뭐 1000명에서 뭐 많게는 뭐 거의 10,000명까지를 거느리는 자리가 장관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그 산하기관의 기관장들도 다 임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인사권을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만큼 어떤 정책에 대한 장악력이 있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디테일하게 정책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지 않으면 분명히 실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도 사실 주사를 한 방 세게 맞는 게 청문회 자리에서 세게 맞는 게 되게 좋은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정책 검증을 그때 안 하면 나중에는 실수하면 그냥 실수가 오롯이 다 국민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뭐, 이게 질의할지라도, 진짜 그 정책 청문회 진짜 너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사고 치는 장관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조치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한, 그러니까 생각만 많은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또 좋은 리더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평가하는 자리가 인사청문회여야 하고 그런 질문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런 어떤 리더를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제가 되게 훌륭한 학자분이시고 전문성이 있는 그 분야에 그런 분도 이고 사실 뭐 크게 도덕성도 문제될 거 없는 분이 장관이 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말씀해 주신 대로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왜냐면은 조직의 장악력도 사실은 필요하고 때로는 이 정치적 협상의 순간도 장관에게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늘공도 움직이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않죠. 사실 장관은 이따가 떠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말을 안 듣고 좀 뭉개도 정말 그래요. 뭉개도 그만 버티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관료 사이를 그 무거운 관료 사이를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이 사실 되게 중요한 리더십인데 그거를 발휘하는 과정이 진짜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의원들을 좀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정치력에 대한 거, 강한 국회와 협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지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듣다 보니 사실 이거는 근데 제가 늘 사회 이슈 얘기하다 보면은 언론의 반성과 그 언론을 보는 분들의 반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너무 교과서적이기도 한데 그 중요한 건 전 그거 같아요. 뭐 유튜브의 쇼츠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의원실에서도 어차피 열심히 만드는 거. 근데 적어도 이제 언론은 정책 질의를 했을 때 그 정책 질의에도 충분히 관심과 주목도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쓰면 그걸 쓰면 제가 체험한 바 정말 안 읽혀요. 잘 안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내가 막 알아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모든 상임위원회 혹은 모든 부처 장관들의 정책 방향을 알 필요는 없다 해도 최소 자기가 그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보도를 정책 보도도 좀 열심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또 이 교과서적이고 뻔한 결말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늘 말하잖아요. 교과서대로 하기 어렵다. 그렇죠.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쉽게 풀어주면 좋겠다.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쉽게 풀어주는 거. 네. 좀 더 과거랑 어떻게 데이터를 비교해서 이렇게 변했다 이런 거를 쉽게. 그러네요. 어떠세요? 저희 오늘 처음으로 외부 게스트분 모셔서 이렇게 녹음을 해봤는데 각자 어떠셨는지. 너무 좋았죠. 우연위키의 역할을 떠맡아 같이 나눠주신 이제. 저도 잘 모르는 포인트들을 들을 수 있었고, 아까 보라님께서 얘기해주신 그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대로 읽었을 때 그 박탈감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는 게 본인이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치인이 또 좋은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회차였어가지고 즐겁게 녹음했습니다. 그 우연님께서는 이번 교육부 장관 청문회를 보실 때 어떤 점에 포커싱을 맞추실 예정이에요?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는 교과서적인 영혼 좀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뭐 논문 어쩌고 이런 거 쓰겠죠. 근데 그게 메인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정책 써야죠. 그래서 이 장관 후보자가 뭐 지금 교육 분야인 서울대 뭐 10개 만들기를 맞아요. 수행하기 위해서 아무튼 지명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기타 지금 교육의 현안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뭔지 그 철학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써야겠죠. 남 얘기하듯. 뭐, 노력은 할 거예요. 미래의 나에게. 네. 또 그때 되면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청취자분들이 다 이제 앞으로 의원님의 기사를 주목해서 보시는 걸로. 그러니까요. 두리님은 어떠셨어요? 저 오늘 보라님이 오신다고 해서 급하게 법 짓는 마음이라는 책을 구매해서 사인도 받았거든요. 네. 일단 사인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황당한 질문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그 보라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보라님이 국회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훌륭한 보좌진이었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 법 짓는 마음이라는 책, 그게 입법 노동자로서 쓰신 책인데, 그거를 쓰시고 그 책과 관련해서 인터뷰하신 구절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잠시 읽어드리면, 국회에서 일해보니 가진 사람들은 사적인 민원을 공적인 권리인 듯 말하고, 없는 사람들은 공적인 민원을 사적인 민폐인 듯 말했다. 국회의 쓰임새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의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국회가 위임받은 권한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 권능은 접근 방법을 아는 사람만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너무 공감이 되기도 했고, 사실 이런 관점을 지니고 국회와 사실 이 국회 내부의 이런 청문회 같은 제도, 그리고 우리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 이런 관점을 지닌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결국 저희가 추구하는 다정함을 리필하는 세상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또 너무 이렇게 선뜻 달려와 주셔서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고, 보라님께도 여쭙고 싶어요. 오늘 녹음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중간중간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난 시절을 복귀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래도 순간순간만큼은 서툴지라도, 굉장히 제가 정치를 사랑했구나. 예, 그리고 최소한 내가 누구를 대리하는지를 알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정말 이 직업은 너무 사랑스러운 직업이다. 보좌관이라는 직업은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사모형으로 말씀하셔서 사랑했던. 이제 놓아줄 수 있는.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잘 이별하는 걸로. 미련 없이 사랑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다정함을 리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다정함이 조금이나마 리필되었기를 바라고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시대인 유감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팟캐스트는 매주 수요일에 올라가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언제나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시대인 유감 에디터 다혜, 모연, 둘이 보라였습니다. 안녕. 안녕.